자, 우리 지난주에 조직이론 파트가 끝났고, 자, 오늘은 인사행정. 처음 입문할 차례죠? 인사행정 처음 나갈 차례 맞죠? 자, 508페이지. 인사행정 이제 국가공무원법, 이런 법제가 있습니다. 그 법제 내용이 약 60% 정도, 각종 이론의 형태가 40%, 국가직 문제는 약 3문항 내 문제서 고른되어 왔습니다. 자, 인사행정의 의 파트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말 그대로 사람을 다루는 정부의 관리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다 구체화시키면은 두 번째 줄 나온 거 보자. 정부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한다. 동원하고 관리한다. 요 동원 자체를 임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관리를 얘기할 때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준다. 그걸 능력 발전 그러고 그게 사기도 항양시켜야 되겠죠. 사기 항양. 그래서 인사행정의 2대 요소 그러면은 동원과 관리를 얘기하고 3대 요소 그러면 임용, 능력 발전, 사기 항양 요 세 가지를 3대 요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508페이지 그 하단에 인사행정의 3대 요소 해가지고 사기 항양, 채용, 임용 같은 말입니다. 능력 발전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하단에 그 특징 나온 거 보시면은 민간 기업의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을 여러분들 인사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어쩌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 차이점 배워서 안 배워서 저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바로 옆에 이제 역관주의라고 하는 인사주대 발달사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들 C급 정도 되는데 517페이지 펴보자. 517페이지 앞에 내용 자체를 이제 종합 정리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역관주의 장단점, 실적주의 장단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C급이면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 맨 위에부터 보자. 자, 일단은 1783년부터 1801년도까지는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했다. 한번 보여줘. 해밀턴주의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됐다. 이걸 해밀턴 연방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해밀턴 고전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전주의. 그 다음에 1801년부터 1829년까지는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의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앙집권 사상이 약 20-30년 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했다. 그럼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항하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중앙집권의 반대말을 뭐라 그래요? 지방분권. 그래서 지방분권 사상 자체가 지배했다. 그걸 제퍼슨 자유주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최소의 행성이 최선의 행성이다. 스미스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담 스미스가 국본에서 얘기한 것을 공간을 이동해서 미국 사회에 전보시킨 인물 바로 제퍼슨이에요. 작은 정부 형태를 강조한 게 제퍼슨이고 자, 그럼 지금 해밀턴주의하고 제퍼슨주의를 뒤에서 묶어봐. 묶어서 로버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버드와 파블라. 학자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겠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젠틀맨 신사 노빌러티 귀족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칠판에 신사나 귀족에 의한 지배 얘기했는데 자, 저쪽에 미국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자, 이쪽에 영국이 있어요. 1753년도 영국의 런던 밑에 있는 작은 항구에서 128명의 죄인을 실은 메이플라워가 미국 서부로 어떻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서부 땅 자체가 이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개간이 이루어져. 그러면 요 서부로 간 개척민들은 영국에서 소외된 계층들, 불황아, 범법자들이 개척자 전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게 개척자 정신을 얘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지. 총을 들고 인디언 잘 죽이는 게 뭐야? 개척자 정신. 인간 백정 정신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인간 백정들한테 공직을 맡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초창기 미국의 공직은 영국에서 가문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은 귀족 출신의 멋쟁이 신사가 동부로 건너가서 동부 특권 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공직이 지배되고 좌우되는데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귀족 출신의 멋쟁이 신사가 공직을 지배했다. 그래서 이걸 로버들은 신사에 의한 지배라고 언급합니다. 그럼 여기 보자. 공직이 신사들에 의해서 지배가 됐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언급한 자유평등 파괴, 특히 평등이란 사상과 공직이 완전히 어떻게 충돌이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교양을 가진 자 누구나 다 이제 국가 일을 담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해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7대 대통령 잭슨의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합니다. 자, 잭슨의 사상을 일명 역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역관을 스포일제 가지고 번역할 때 이걸 전리품이라고 번역을 하죠. 전리품. 역관은 엽종의 방아쇠를 당기면 사냥감이 노예가 돼한다. 근데 저거 노획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획물을 뭐 전리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잭슨의 사상을 이렇게 전리품 역관주의라고 파악하고 있냐? 자, 미국 제5대 원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이 법제화 돼. 그럼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집권당한테 공직의 임명권을 주자고 얘기한 게 잭슨이야. 그럼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역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역관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역관이다. 그래서 역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일반적인 교양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것하고 요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일반적인 시민이야. 그냥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럼 어떡하냐?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 그리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도록 충성을 다해. 그래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럼 충성의 대가로서 나한테 공직 하나 주면 돼, 안 돼? 되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의 공직 참여를 유도한 것, 지금 얘기한 역관주의를 얘기합니다. 역관주의는 4년에 한 번씩 어쨌든 간에 새롭게 집권당이 등장했다. 그럼 공직의 대량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기에 가로 안에 공직경질제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말이야. 그걸 대량 교체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역관주의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자, 장점 나온 거 보자.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두 번째, 관직의 특권화 방지. 아까 귀족 계급의 전유물 공직을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냈어요. 그렇죠? 그걸 관직의 특권화 방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평등 이념에 부합한다. 니번 이해서요? 니번 편 중요합니다. 자, 디귿번에 공직 경지를 통하여 관료주의와 관료주의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권위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의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공직의 침체 방지에 기여하겠고. 자, 리을번은 무슨 말일까? 자, 현재 공무원들이 공화당 출신의 당원들이 공무원하고 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니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 선거 때 공화당을 찍지 말고 어디 찍으면 돼? 민주당을 찍으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다?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강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미문의 선출직 공직자. 이 선출직 공직자를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여러분들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져 안 가져? 같죠? 그래서 이 직업관료, 충성심 확보에 기여하는 것, 지금 얘기한 역관주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일반 국민들은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들을 물갈이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럼 일반 지금 얘기한 그 공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여간에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권했는데 다음번에 집권 못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강화에다가 화살표 행정의 대응성 확보에 기여, 대응성 확보에 기여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응성 확보에 기여한다. 대응성 확보에 기여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공직의 부패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 횡령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에 부패가 만연됐고, 자, 여러분들 초창기 행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했겠지. 그럼 단순한 행정을 4년 정도 수행하면 일을 잘할까 못할까? 단순했으니까. 잘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인천 여러분들 그 전철역에서 주안역에서 표를 파는데 여러분들 단순해, 복잡해. 해봐. 단순하지. 그럼 여러분들 1년만 해도 눈 감고 탁탁 나와. 단순하면 잘하잖아. 근데 잘할 만하면 잘리 안 잘려. 이게 행정의 단절성이야. 비능률을 심화시켰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관료가 여러분들 정당의 사냥개 사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죠? 진정한 공리를 위한 이민행정 확보를 또 어렵게 했다. 역으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계속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다. 왜? 4년에 한 번씩 물갈이. 자, 비어폰의 직업공무원제. 이 직업공무원제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생애직업이야. 생애직업. 강력한 신분보장. 근데 우리가 발간 여관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생애직업, 신분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물갈이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강력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등장을 어렵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1883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적주의야.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무원의 임명을 강조한 것을 실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공무원들 여러분들 뽑을 때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갖고 하지 말고 시험 봐서, 시험 보면 성적이 나와 안 나와? 성적 나오잖아. 이 성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메리츠.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성적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 실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적에 근거한 공무원의 임명이에요. 그게 실적주의예요. 그럼 위에서 파악한 역관주의보다는 보다 과학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임명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적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소극적 인사행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자. 역관주의 자체는 이들은 뭐냐? 무조건 나쁘다고 파악하고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의 방어. 역관주의 자체가 행정에 도르지 못하고 방어만 했어요. 방어. 이 방어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소극적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관주의야 나빠. 그래서 역관주의 공직에 못 들어오도록 방어만 했다. 그래서 방어적, 소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적주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미개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을 좀 알고 가야 돼. 자, 513페이지 앞으로 앞장에 2장 넘겨보자. 513페이지 그 상단에 미국의 1883년 펜들턴 액트에서 주요 내용이 쭉 나오죠. 자, 주요 내용 몇 가지 형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3번, 5번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2번부터 봐봐. 자, 이제 공무원 뽑을 때 시험 봐서 뽑자고요, 안 해? 그래서 공개경쟁 시험 제도를 여기서 건의합니다. 그건 법률로 통과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5번 봐봐. 이제 공무원들 정치 활동 못하게 하자. 정치 자금 헌납 못하게 하자.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번 자체는 다름 아닌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을 얘기해라. 그럼 이것도 펜들턴 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을 얘기해라. 그것도 뭐다? 펜들턴 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 펜들턴 법이라고 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을 봐야 되는데 1번에 자, 독립적 초당적 인사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인사위원회, 연방인사위원회 뭐에 상관없어요. 독립인사위원회 그러는데 요거는 여러분 특징이 초당성이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독립성도 전제가 돼야 되고 하나 빠진 게 직권성이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얘기한 초당성과 독립성과 직권성 이 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좀 전에 역관주의는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권을 가져간 거죠.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권을 가져 보니까 각종 문제점을 야기해서 냈어요. 야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권 갖는 거 이거 하지 말고 행정부 내부에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하자고 파악한 거야. 이게 이거야. 중앙인사행정기관, 행정부 내부에.
집권당이 공무원 임명권 갖지 말고 행정부 안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공무원들 임명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러니까 여권제의 문제점 자체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집권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돼, 안 돼? 독립성을 떼야 되겠고 초당성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집권성이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이 형태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 초당성과 독립성과 집권성. 그 집권성 하나 받았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뭐 시보기간 설정을 또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실적주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보기간은 기업의 인턴제랑 좀 비슷해. 어? 정규 공무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시보를 두고 야, 얘가 과연 공직에 근무가 적합한지를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를 바탕으로 미국의 실적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장 넘겨서 517페이지. 그럼 이런 실적주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자, 장점 나온 거 보자. 자, 보다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한 공무원의 임명은 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 지향에 공헌했다 안 했다? 했다. 선생님 보세요. 나한테 충성했어. 아, 그냥 공무원에. 이건 온정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감정에 막 끌리겠지. 근데 실적주의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 감정에 끌리는 게 아니지. 그럼 감정, 감성의 반대말을 뭐라 그래? 이성. 여기서 행정의 합리화는 그 이성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성의 일치.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 지향.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공개 경쟁 시험 봐서 능력 평가하죠. 그래서 나온 게 능력에 따른 임용. 그 다음 밑줄. 자, 디귿 나온 거 봐. 내가 이제 흑인일지라도 여성일지라도 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객관적인 능력만 있으면 시험 봐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바로 공직 취임의 기획인등.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릴번의 별표. 이제 집권당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정치적 중립. 이제 집권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물갈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란 말을 쓰는데 거기 소극적 의미란 말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신분 보장은 순분 보장이지만 역관주의로부터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 의미의 신분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도 한계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인사행정에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을 만연시켰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자, 여기 보자. 역관주의 요소 긍정적인 면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을 한 게 안 한 게야. 안 한 거예요. 무조건 회의하면 무조건 비융통이지.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자.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요 인사위원회, 연방인사위원회는 초당성과 독립성과 직권성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지나치게 독립성과 직권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 주변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권고하고 충고하려고 하면은 왜 간섭이야? 무조건적인 저항과 불신과 비협조를 만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나치게 저항, 불신과 비협조. 그 다음에 형식화와 비인권화란 말이 나왔는데, 자, 그거 들어보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 충성했어. 야, 공무원해. 요거는 역관주의예요. 실적주의는 야, 인마 너 나한테 충성했어도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험 봐서 들어와. 어느 게 인간미가 있다? 역관주의. 이거 인간미가 없잖아. 비인권화. 자, 여러분들 역관주의는 야, 충성했어. 야, 공무원해. 끝나. 근데 지금 얘기한 실적주의는 시험 일정을 발표합니다. 시험 장소를 발표합니다. 시험 봅니다. 채점합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죠. 1년에 여러분들 절차를 중시한다란다?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특권화란 말이 나왔는데, 자, 그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자, 능력에 따라 임용됐고 신분이 보장이 돼. 그럼, 야, 나 능력 있고 신분 보장돼. 한 특권의식이 생겨 안 생겨?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얼굴에 4글자 특권의식 이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특권의식은 항상 강력한 신분 보장은 항상 이면에 특권의식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민주통제도 어렵고, 잘 잘려 안 잘려? 안 잘리는 게 아니라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게 관리의 특권화, 민주통제 곤란. 여러분들 제가 신분 보장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인사행정뿐만이 아니라 조직론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신분 보장을 강조해. 그러면 배버의 관료제의 문제점은 특권의식과 민주통제 곤란 OX 5가 되는 거야. 우리가 좀 이따 지역공무원제 학습하는데 지역공무원제 강력한 신분 보장이야. 문제점 특권의식 민주통제 곤란 OX 5. 그건 하나의 공식이야. 어디나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적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요 30년대 등장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적극적 인사행정이 탄생하는데 이 적극적 인사행정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적지는 아까 인간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쪽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인사행정이고 또 하나 적극은 역관지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고 파악해. 실적주의는 역관지를 무조건 배우겠는데 이것은 실적주의 자체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되 역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파악해. 이 역관지 요소의 적극적인 수용을 대표하는 게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나온 거 봐. 중대한 정책 변동 시 정치적 임명을 정당하고 있다 그런 말 나오고 있죠. 자, 5번에 관한 표현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번 보자.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내각 장차관을 새롭게 임명하기도 해야 돼. 하죠. 그럼 장차관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해? 평상시에 여러분들 충성했던 측근을 임명해? 시험 봐서 임명해? 충성한 측근 임명하잖아. 이게 바로 역관지 임명이야. 이런 것들을 정당화 지켜놓고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이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문제점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는데 아까 실적주의는 여기 보자. 지나친 직관성 자체는 각종 문제점을 가지고 안 가져오죠. 그래서 인사권의 분권화 얘기했고 두 번째 제익자의 능력 발전을 강조했고 인간관계 개선 사기향 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번에 지나친 과학적 인사행정 실적주의 얘기하죠. 그것을 좀 지향하고 인간 중심의 인사관리 강조한 것 적극적 인사행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적극적 인사행정을 적어보자. 인적 자원관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인적 자원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흐름에 관한 형태는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말씀 이제 넘겨서 518페이지 제5절에 직업공무원제. 자, 요거 B에서 C급이야. C급인데 출제는 여러분들 그 수립 요건 자체가 확립 방안 우측에 하단 나올게야. 이게 일단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좀 숙지해서 이걸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의 개념부터 보겠는데 개념을 잘 알고 와야 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여기 보자. 자, 버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오쿠페이션, 캐리어, 이건 몽땅 직업인데 요 버케이션은 우리가 한자로 직업을 익히 적지. 이렇게 직업. 요게 바로 직이야. 부여받을 직자야. 라틴어에 버케노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 그러니까 천직의식이란 말 써 안 써? 너는 뭐 직업 갖고 있으면 저 천직의식까지 해야 돼. 이게 이거야, 이게 버케이션. 요거는 먹고 살기 위한 집이야. 생계유지. 요건. 이 업이란 말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야. 생업이라다 생업.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전생이야. 전 일생에 걸쳐서 여러분들 공무원 하는 거예요, 공무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캐리어 나왔죠. 그리고 공무원 영어 나온 거 봐. 자, 공무원을 영어로,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것도 공무원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이걸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공공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전 생애에 걸쳐서 국가나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 이게 직업공무원제예요. 그럼 직업공무원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여기 선생님 보자.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생애 직업이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그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좀 가지면서 개념을 한번 보자.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자,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 밑줄, 전생의 밑줄, 즉 젊고 유능한 인재 밑줄, 공직 매력 밑줄, 능력과 업종 밑줄.
그 밑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높은 지위 밑줄. 그리고 지금 얘기한 밑줄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과 직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519페이지에 바로 확립 방안을 보겠는데, 아까 의의의 첫 번째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 얘기했죠. 여러분,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투철한 사명감도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번 나왔죠. 우측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개념 정의에 두 번째 전생애를 보낸다 그랬죠. 그럼 전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강력한 신분 보장이 전제가 돼야 돼. 강력한 신분 보장이 전제가 돼야 돼. 자, 현재 보자. 집권 정당에서 야, 걔 잘러. 그러면 잘리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집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 중립 및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란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전 생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다녀야 돼. 해야죠. 그래서 3번 나온 게 제자의 능력 개발, 능력 발전이 필요하다. 자, 전 생애를 보내세요. 육체가 늙고 노후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안심하고 퇴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립을 해야 합니다. 4번 나왔죠? 자, 전 생애를 보낸다는 것은 인력계획도 단기야, 장기야? 장기야. 선생님 보자. 선생님 여러분들 담당하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산 업무를 담당해. 근데 이제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전산 업무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다른 쪽의 업무도 담당을 해야지. 내가 전생애를 보내 안 보내? 전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전산에 관한 여러분들 전문가가 돼가지고 뽑혀서 전산이 필요 없어. 그러면 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신분이 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신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잘해야 돼. 두루두루. 이걸 전문가라 그래, 일반가라 그래? 일반가. 그래서 일반가가 되기 위한 표현이 옆에 동시에 승진, 전직에 있어서 밑줄 융통성. 융통성이 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일반 행정가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 의에 나온 게 젊고 유능한 인재 나왔죠. 그래서 6번에 우수한 젊은이의 채용 나온 거예요. 젊고 유능해, 늙고 무능해. 젊고 유능하죠. 늙은 사람 안 좋아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안 좋아해. 좀 젊은 사람을 원한다고. 젊은 사람도 애는 싫다. 뭐 여러분들 8살 먹고 공무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급은 만 몇 세? 18세. 아, 기분 되게 나쁘다, 그죠? 만 18세. 그 여러분들 7급 이상은 뭐 만 20세, 만 20세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데, 하여간 늙은 사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상한선이죠, 상한선. 9급은 32세, 7급은 35세.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 오지 말라 그런 게 늙은 사람은. 근데 요새 여러분들 그 상한선 자체를 좀 폐지를 했어요. 왜냐면 뭐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도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폐지했는데, 하여간 이제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여러분들 하여간에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령의 제한 나왔고 7번 학력의 제한은 여러분들, 자 아까 젊고 유능하다 그랬죠. 구라파에서 유능하다는 것은 학력하고도 결부를 시켜. 그래서 이건 구라파에서 만들어진 게야. 그래서 연령과 학력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시 의의해 보시면은, 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직을 매력. 여러분 공직을 매력하기 위해서는 자 물어보자. 보수가 좀 적정성을 띄어야 안 띄어야 돼. 그래서 보수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8번 나온 거예요. 또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고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제고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의의에 아까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그래서 10번에 능력에 따른 임용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자 다시 의의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자 여기 보자. 공직 구성 형태는 이제 개방형이 있고 폐지형이 있죠. 그래서 폐지형은 최하위 계층에만 문호가 개방된 것을 폐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방형은 모든 계층에 문호가 개방된 것을 개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승부에 결혼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외부 사람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건 개방형이야. 근데 폐지형은 여기만 개방돼 있어. 여기만 문호가 개방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외부 사람 안 들어오고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개방형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치고 들어오고. 그죠? 그럼 폐지형과 개방형 가운데 높은 지위까지 승진 잘 되는 것은 폐지형이야, 개방형이야? 폐지형. 그래서 나온 게 폐지형의 형태.
보통 함정 8단은 11번에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7번에 연령과 학력의 제한을 연령과 학력의 제한 완화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 형태가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직업공무원지 양선원 공무원 일반가요, 전문가요? 일반가. 그 OX 퀴즈 날개 봐봐.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 행정가 양성 아니죠. 일반 행정가라 그랬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봤으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맨 밑에 직업공무원 제도의 위기라는 게 나와. 최근 뭐 새로운 제도의 형태는 직업공무원제의 본질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위기를 대표하는 내용들 몇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개방형 임용제도가 최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보조직법을 개정해서 1996년도 개방형 임용제도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 정부에서 법규로 규정을 시켜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파악한 요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을 전제로 해, 폐지형을 전제로 해. 폐지형. 그래서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표현이고. 자, 두 번째 대표 관료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 관료제는 특정 집단 공직 할당제 여러분들. 그 전체 국민 가운데 여러분 농민이 10%다. 그럼 10%만큼 농민들한테 공직을 주는 거야. 그러면 농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 자,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5%다. 그럼 5%만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줘. 그럼 장애인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한다. 되죠? 대표 관료제야. 그럼 우리가 파악한 대표 관료제는 능력에 따른 임명이 아니라 그냥 출신 성분 비율에 따른 공직의 구성 비율을 갖는 거고, 우리가 파악한 직업공무원제는 아까 능력에 따른 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주 대조가 충돌이 돼야 한다. 충돌되죠. 쌍가루 2번 구편이에요. 자, 쌍가루 3번의 후기 관료제. 자, 후기 관료제는 신분 보장의 임의성을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한다? 신분 보장의 임의성.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하네. 하죠. 그 본질 위협하고 있고. 쌍가루 4번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새 취지하고 잘 안 맞아. 보지 마시고 1번과 2번과 3번 그 형태들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대표 관료제는 여기 보자. 공직 할당제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전체 국민 가운데 농민 10%만큼 공직을 할당시켜준다. 그러면 농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한다. 되죠? 이게 10% 할당시킨 것을 소극적 의미, 피동적 의미의 대표성이라고 그래. 알았죠? 근데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하는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대표성. 그걸 적극적 대표성, 능동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 정책 대표성, 정치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관료제가 옆 페이지에 이제 개념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보자. 출신 성분 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비율. 소극적 대표성. 비율은 피동적 대표성. 이걸 여러분들이 비율 대표성으로 하는 거야. 출신 대표성, 태도 대표성.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야. 나의 출신 성분, 여러분들 농민이다. 그러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으로서의 태도를 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 대표성을, 자, 여러분들 맨 밑에 소극적 의미 나온 거에 저기다 적어봐. 비율 대표성 적어보세요. 비율 대표성, 출신 대표성, 태도 대표성, 피동적 대표성. 이게 소극적 의미야. 근데 여기 보자. 적극은 여기 보자. 내가 대표하는 집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만들고 정치하는 대표성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을 적극, 능동, 실질, 정책, 정치 대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 능동, 실질, 정책, 정치 대표성. 그럼 대표 관료제는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그 적극적 대표성을 위하여 소극이 필요한 거야? 소극을 위해서 적극이 필요한 거야? 적극을 위해서 소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주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대표 관료제인데, 이 대표 관료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522페이지 중간에 외국 현황에 미국의 킹3의 대표 관료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 이 사람이 대표 관리자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누가? 킹스리가 대표 관리자를 최초로 언급을 했다.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대표 관리자의 기능이 쭉 나와. 자, 기능이 뭐가 있는지 보자. 일단 1번 정부 관리자의 대응성이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해야 하네. 선생님 보자.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관료가 돼서 그럼 농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대응성 강화에 기여해야 하네. 농민 요구에 응답하는 대응성 강화죠. 그렇죠? 이건 그런 행정의 민주야 아니면 능률이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겠죠. 능률은 아니죠, 여러분들. 민주성 확보지. 대응성 제고 맞고. 자,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기여한다. 여기 선생님 보자. 자, 장애인들 자체한테 3% 줬고, 농민들한테 10% 줬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5% 줬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러한 분들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게 좀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취약계층.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지금 얘기한 취약계층하고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함으로써 진정한 공평성 확보에 기여해야 하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형평성인데 이 형평성에서도 지금 얘기한 것은 좀 물어보자. 수직적 형평성이에요? 수평적 형평성이에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하고 확 나오고 싶은데 진도를 못 나가겠네. 책을 찢어먹고 싶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상적인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다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고 봐. 그런 게.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별도로 좀 몇 프로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르게 하니까 수직이야, 수평이야. 그렇죠. 수직적 형평성이지. 형평성 가운데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써놓으세요. 수직적 형평성. 자, 객관식 문제 볼 때 모르면 제가 수직에다가 체킹이라 그랬죠? 모르면 수직이야. 형평성 물어보는데 모르면 수직적 형평성 물어볼 개연성이 99.9999%야. 거의 수직만 나왔다고 그동안. 수평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수평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모르면 수직이다. 모르면. 그렇다고 또 무조건 수직으로 한다, 여러분들. 아는 거는 수평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 문제는 다 수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직 얘기하는 거고. 알았냐? 자, 그렇게 좀 형평성 확보에 기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문제점 나오는데 쌍가로 2번 별표. 역차별 문제. 사실 여러분들 대표 관리제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불우한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표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어때? 주차할 때. 아파트 주차할 때 장애인 여러분들 거기 공간에 항상 남아있잖아. 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부러워 안 부러워?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진짜 찾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애인 공간. 근데 그 장애인 공간은 내버려 둬야 할 거야, 여러분들. 야, 근데 그 장애인 되는 데다가 멀쩡히 되는 사람들이더라. 저런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 아니, 막 망식했어. 멀쩡히 생긴 녀석이 차도 그냥 근사한 차 끌어가지고 그래. 좀 얘기 좀 합시다니까. 여기 장애인 공간이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 당신들 때문에 이게 재성이 안 되는 게 확 화를 막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놈 만났다고. 입에다가 개거품 풀고 약간 노인네 비슷한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차를 빼가지고 10분이 져가지고 차를 빼서 딴 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날 3년 또 오래 살 걸 미리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같은 이상한 변태성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 규칙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 너와 나 더불어 살기 위한 규칙이 아니야. 근데 그걸 좀 어기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역차별 문제 여기다 하나 체킹해 두시고, 실족주의하고 상충되는 요소 당연히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 좀 하나 숙지해서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맨 밑에 한국의 대표 관리제 그러면은 꼭 가져갈 게 균형 인사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인사의 실천 얘기에 나온 게 균형 인사를 얘기해. 거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보면은 거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여성 공무원, 장애인,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쭉 나왔는데, 자, 거기다 적어놓자. 국가유공자 X라고 적어놓으세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는 없습니다. 자, 아까 국가유공자 균형인사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는 이건 대표 관리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공로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지 그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기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국가유공자는 현재 보자. 국가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지 그걸 대표 관리주의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그래서 아예 균형인사제도에 국가유공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고 525페이지에 중앙인사행정기관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논점 없습니다. 가볍게 개념만 한번 이해해보자. 일단은 그 중앙인사행정기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두 번째 끝에 정부의 인사행정을 거기 총괄하여 관리하는 인사행정기관을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여러분들 인사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를 얘기하는데 한국에 우리나라는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52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상단에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독립합의역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와? 비독립 단독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이 독립합의형은 아까 요거 아까 1883년도 펜들턴법이 만들어진 연방인사위원회가 1978년도까지 존속을 해. 근 몇 년? 100년 동안. 가택정부 때 이게 폐지가 돼. 근데 하여간에 이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형을 대표하는 거야. 독립합의형. 그럼 이제 비독립 단독형을 얘기할 때는 한국의 인사혁신처. 우리나라. 한국의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산하기구에 들어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로부터 여러분들 예속돼 있어요. 독립이 안 돼. 그리고 처장 한 명 아니야. 여러 사람이 합의하는 게 한 사람이 단독이야.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 한국입니다. 자, 또는 이번에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라고 나오고 옆에 미국의 인사관리처는 연방인사위원회가 1978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위에 등장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이야.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비독립 단독제 외 현재 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명칭이 바로 뭐다? 인사관리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자, 실제로는 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봤으면 이제 쭉 넘겨서 갈 길이 바빠요. 538페이지. 자, 챕터에 인력계획과 공직구조의 형성 나왔는데 자, 인력계획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공직의 분류체계. 자, 이거 출제빈출 A급이야.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최소한 한 문제야. 보통 두 문항까지도 문제가 나오는 게 공직의 분류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2문항도 나온다 그랬어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시험 장소 공고된 거 알아요? 인천은 이번에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보지도 않았어?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이번에도 될 수 있어,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성학은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답이 안 떠올라. 그럼 내가 2번 3번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금 그 답이 된대도 여러분들. 진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거야. 그리고 이제 영어로 영선한테 물어. 영어 선생님 공부 선생님이 2번 막 그렇게 그런 거 찍으면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저거 안 되면 그게 희한하게 맞는데도 여러분들. 행성 선생님한테 물어봐. 눈 감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해 줄 거야. 5번 그럼 믿지 마. 5번 없으니까. 사지선다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하여간에 기대를 하고 시험 보라고 얘기하는 거. 시험 장소는 다 알아요? 어디서 시험 봐? 문학정보고등학교? 집이 어디예요? 뭐래 어떡하냐? 서구에서 전철 다니잖아. 전철 타고 오면 돼. 전철 여기 문학 저기 역 근처에 있지 않아? 그치? 그렇게. 선생님이 근데 반 인천 사람이라 선생님이 94년부터 인천 서강에 있어. 그러니까 너 94년에 태어나냐? 94년도부터 강에 있으니까 벌써 몇 년이야? 여러분 오래됐지? 인천에서 강의한 게 오래됐네. 반 인천 사람이야. 주화는 잘 알아 여기는. 여기. 술 먹는 집도 몇 군데 알고. 근데 요새 여기서 술 먹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이 뒤에 뺑기통이라고 지금 민주부에다 뺑기통이라고 이런데 해물 이렇게 구우고 막 하는데 싸고 좋은 데 있었거든. 그 주인이 여자가 둘인데 내가 그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서비스가 남달라 다른 사람 위에.
근데 그 집 안 간지 너무 오래됐다. 오래됐는데 한번 기회 되면 가봐야 되는데, 그죠? 자, 시험은 여러분들 항상 볼 때 긍정적인 생각하고 시험 봐야 합니다. 본인이 자꾸만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여기 있으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갖고 하고, 그 여러분들 처음 이번에 뭐 응하시는 사람들은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좀 시간을 잘 안배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생이면 영어 문제라 그러지, 국어생이면 국어 문제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부터 좀 빨리 좀 풀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모르는 거 빨리빨리 좀 지나가고 자신 있는 과목도 풀어보는 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닌가? 자신 있는 과목인데 점수가 안 나고 어렵게 나오면 맛이 갈 텐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공직의 분리 형태 해가지고 제일 먼저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출제에 나오는 게 양자의 구분 기준을 묻는 게 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양자의 구체적인 예를 묻는 게 한 문제예요. 이 기준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제하고 직업공무원제 원칙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해. 자, 보자. 경력직 공무원 나온 거 보자. 실적과 자기에 따라서 임명되어 그 신분이 보장되면 뭐야? 실적제. 그 옆에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해 뭐야?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이게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원칙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특수경력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옆 페이지에 날개 경력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적용 유무다 이렇게 나와서 저거 하나 가져가시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자. 자, 경력직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일반직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와? 특정직.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춥죠? 저기 온풍기 잘 안 나와요? 알았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들어달라고. 알았어. 얘기할게. 자, 경력직 공무원 좀 내가 약간 추운 걸 느낄 정도면 여러분 추울 것 같아. 내가 약간 춥게 느껴지거든. 선생님 이거 하나밖에 안 입었어 지금. 선생님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의를 덜 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약간 등골이 약간 추워. 그럼 여러분들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자, 일반직 자체를 얘기할 때는 행정 일반 업무, 연구 분야, 지도 분야,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군 직렬로 구분되면 100% 일반직이야. 행정직군, 행정직렬, 세무직렬, 교정직렬 이렇게 구분되면 다 일반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구 지도로 나왔죠. 그래서 적어놓자. 연구사, 연구관,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나와도 일반직이야.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나와도 일반직에 들어간다. 일반직에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임업연구관 일반직이에요. 농촌지도사 일반직이에요. 근데 하나 연구관 가운데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닌 게. 자, 거기 여러분들 특정직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헌법연구관이라고 나와. 요거는 연구관이지만은 이것만 예외적으로 특정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특정직 나온 거 보자. 특정직은 어디다 적어놓자. 제복의 착용. 제복을 입고 있으면 대부분 특정직이에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릿속에 남으라고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뭘까? 경찰공무원 제복, 소방공무원 제복, 법관 제복, 군인 제복. 그죠? 제복을 대부분 입고 있잖아. 그럼 대부분 특정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국가정보원 직원, 외무공무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보자.
교육공무원. 특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직무분야가 특수하여 별도로 분류되는 공무원. 그 개별법이 있어요. 뭐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이 있어가지고 국가공무원법보다는 이 법률에 우선적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게 이제 특정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공무원은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야. 학교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특수 경력직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 정무직이 나왔고 또 하나 별정직이 나왔는데, 일단은 정무직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맨 앞에 정책인 판단이나 정책 결정 밑줄. 뭐 여러분들 뭐 국무위원, 장차관들 다 지금 얘기한 정책인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담당해야 안 해? 담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선거에 의해 취임 밑줄. 그 다음 밑줄, 국회나 지방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들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도 넓은 의미의 정무직이에요. 선거니까. 그리고 시장, 구청장 선거니까 정무직이죠. 그리고 지방의 의원도 선거니까 정무직이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요하니까 정무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무직.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정책 결정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정무직.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결정 그런 거 어디서 해? 혼자서 하잖아. 그럼 뭐에 들어가는 거야? 정무직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비록 재보궐이 있지만 그건 정무직이야.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 적어놓자. 중앙청장. 자, 중앙청장도 정무직입니다. 병무청장, 기상청장, 이렇게 여러분들 조달청장, 국세청장 다 정무직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앙청장 가운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외. 자, 칠판에 제가 요 4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검찰총장. 검찰청 그러지만은 총수에서 총장이란 말이 써야 되는 건방지게. 다 청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은 예외적으로 뭐로 보느냐? 특정직으로 봐. 뭐로 본다? 특정직. 이들은 예외적으로 특정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직. 자, 그거 봤으면 됐고, 그리고 국가정보원 원장과 처장도 정무직이 들어갑니다. 자, 별정직 자체가 나왔는데, 별정직은 거기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중간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 밑줄. 근데 수석자가 빠지면 안 돼. 수석이 꼭 들어가야 돼. 수석이 빠지면은 일반직이 돼. 국회 수석 전문위원, 수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빠지면 일반직이에요. 자, 그리고 끝에 비서관 나왔죠. 그래 적어보자. 비서, 콤마, 보좌관. 자, 이러한 명칭이 들어가면 뭐다? 별정직에 들어간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